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호텔 201호네요. 이 201호 안에는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마지막 방이었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고 모텔 201호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옷 단추도 뜯어지고 겁에 질려 웅크린 모습의 아내는 절 보고 얼른 고개를 돌리더군요. 왜 아내는 이 시간에 낯선 모텔방 안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모텔 201호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작은 출판사 편집장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선배가 있던 출판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네요. 어릴 적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평생 책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비록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전문직 친구들보다는 박봉이었지만 다양한 서적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작은 출판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운도 잘 따라줘서 출판한 책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 저의 일에 아내의 내조도 한몫했습니다. 출판을 하는 날이면 서점들을 돌면서 반응도 살피고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아달라고 서점 직원에게 음료수도 돌리곤 했거든요. 여보, 이번 책 반응이 너무 좋던데? 1시간쯤 있었는데 3명이나 당신 책을 찾더라고. 내 친구도 그 책 사러 갔는데 다 팔렸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더래. 다행이네. 그렇지 않아도 서점에서 부스를 더 늘려서 보내달라고 오더가 더 들어와서 지금 다시 인쇄 들어갔어. 와, 이러다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화장품 한번 사서 쓰지 못하는 살림이었지만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항상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참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가고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책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느새 출판업은 하향 산업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저희 출판사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저 수량인 3,000부를 찍었는데도 팔리는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작비와 인쇄비까지 밀리면서 여기저기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월급도 제때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먼저 주곤 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저는 조금만 버티면 독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이미 다른 출판사들은 모두 모바일 전용 전자책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아가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출판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저같이 책을 들여다보던 세대보다는 트렌드를 아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20년 넘게 몸바쳐 일해온 회사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딸 생각을 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압이 캄캄하더군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참 신경 써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할 시기에 실직을 하게 되다니요.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대학 학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가 실직자라는 걸 알게 되면 고2인 딸이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한 푼 두 푼 아껴 3년 전에 겨우 구입한 아파트는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인데 그런 아내에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혜지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알게 될걸. 일단 뭐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어디 알아보는 곳은 있어? 다른 출판사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야. 출판사들 다들 힘들어서 사람 더 뽑는 건 상상도 못해. 게다가 나같이 나이 50 다 된 사람을 뭐하러 뽑겠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자책은 훨씬 잘하는데. 하긴 그렇겠네. 우리 애들만 해도 다들 핸드폰으로 책 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냥 치킨집이나 할까 하고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따져보니 그 정도는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 뭐? 치킨집 같은 소리 한다. 야, 너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다 그나마 있던 퇴직금 싹 날린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퇴직금 받은 걸로 치킨집 시작했다가 몽땅 날리고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야. 친구는 치킨집 이야기에 펄쩍 뛰었고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럼 어쩌냐. 이 나이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힘들 것 같고. 당연하지. 게다가 너같이 책만 들여다본 사람을 누가 쓰겠냐? 그렇겠지. 답답하다. 대출금도 그렇고 또 우리 혜지 학원비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그래도 일단 창업은 아니야. 이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 친구의 말에 전 퇴직금은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기로 하고 대신 이것저것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들 들었지만 막상 제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마땅한 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제 나이도 나이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조리사 자격증 있으세요? 저희는 조리하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중장비 기사 자격증 있으신 분은 잦습니다. 보아하니 한 번도 막 일 안 해보신 분 같은데 괜히 이런 데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살았던 걸까요? 자격증이나 따놓을 걸 맨날 책만 붙잡고 살아온 인생. 막상 그 길이 막히고 나니 한 번에 실패한 인생이 되더군요. 당장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생활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보, 아무래도 혜지 수학과에 늘려야 할 것 같아. 또? 지금 학원 다니고 있잖아. 고이잖아. 수아 엄마가 이번에 도곡동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을 겨우 모셔왔다고 특별히 우리 혜지 함께 넣어준대.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 애 고3 되기도 전에 지칠라. 그렇지 않아도 나도 먼저 물어봤지. 그런데 지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혜지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학이 늘 발목 잡는다고 속상해했잖아. 혜지가? 그래. 이제 1년도 안 남았어. 이런 기회가 없어요. 막판 스포트 올려야지. 그래서 과외비가 얼만데? 일주일에 2번씩 100만 원. 뭐?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 참 모르는 소리 한다. 그나마 둘이 해서 100이지 혼자 하면 150이야. 우리 혜지 안 한다고 하면 들어올 애들이 줄을 서 있거든. 그래도 당신 돈 때문에 그러지? 내가 다른 거 아껴 쓸게. 앞으로 1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지가 원하는 공부는 시켜야지. 그래도 당신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벌어다 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당신도 알지? 왜 혜지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윤주라는 애 말이야. 윤주 아빠가 빚 보증 잘못 써는 바람에 월급 차압 들어오고 난리도 아닌가 봐. 윤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성적도 뚝 떨어지고 우울증 생겨서 병원 다니고. 애들 한참 예민한 시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혜지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이라도 비밀로 하고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섰고 주변 PC방에 앉아 구직란을 들여다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출판 쪽은 아예 사람조차 구하질 않았고 구한다고 해도 전자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젊은 인력을 찾더군요. 저는 이것저것 가릴 입장이 아니라 막노동이라도 할 요량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죠. 도착하니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첫날이어서인지 저는 박스 접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책만 보다가 처음으로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을 해보니 오히려 잡생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끙끙 앓아요? 몸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알았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끙끙 앓더라고. 당신 몸이 허한가? 아니야. 그냥 남자도 갱년기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힘들지. 아직도 책 나르고 하는 건 아니지? 해지 약 지을 때 당신도 보약 한 점 먹어야겠어. 아내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고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래, 난 가장이야.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우리 혜지 공부 하나 못 시키는 무책임한 아빠가 될 수는 없지. 어릴 적 한량같이 노는 걸 좋아하던 아버지 때문에 늘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눈에 무책임한 아빠로 비춰지긴 싫었으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돈을 벌겠다는 의지만은 같았고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조금씩 익어가고 나름 꼼꼼하다고 칭찬을 받던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일을 하던 청년 하나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저는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그 청년 자리에 잔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제 의욕이 정말 과한 것일까요? 무거운 생수 꾸러미를 들어 옮기다 그만 허리를 삐끗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겠더군요. 괜찮으세요, 아저씨? 곁에 있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식을 취한 뒤 일을 끝내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뼈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디스크 증상이 있으니 당분간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겨우 자리 잡았나 했는데 다시 저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이도 있으니 책 들지 말라고 했잖아. 젊은 직원들 많은데 왜 당신이 나서길? 이 나이에 허리 다치면 평생 고생하는 거 몰라요? 진짜 속상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내는 제가 출판사에서 책을 들다 허리를 다친 줄만 알았고 저는 아내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당신 보약 한 재 짓자. 됐어. 침만 맞고 갈 거야. 보약은 무슨. 저는 아내의 권유를 마다하고 한의원에서 침만 맞고 나왔습니다. 나이 생각을 해야지. 이러다 쫓겨나면 받아주는 것도 없다고. 아참,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던데. 맞다. 내가 깜빡했네. 집에 가서 넣어줄게. 솔직히 알고 있었지만 좀 모자라서 빌리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면서 돈이 있을 만한 친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돈을 빌려보신 분이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돈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서. 혹시 돈 좀... 그래. 몰랐네. 네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겠다. 그래. 어머님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 그렇지. 다들 주식 때문에 난리구나. 야, 이혼이 쉽냐? 괜한 생각 말고 다음에 내가 술 한잔 살게. 여기저기 어렵게 전화를 했지만 결국 이야기도 꺼내기 전 죽는 소리부터 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들 힘든 거겠죠. 하는 수 없이 정기 예금을 깨려고 은행으로 가던 도중에 친구 창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다며?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에이그. 다들 마누라한테 붙잡혀서 하루하루 차비만 받아서 쓰는 애들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얼마 필요한데? 됐어. 너한테는 지난번에도 내가 빌린 돈 못 갚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정기예금 한 거 찾으면 돼. 내가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다른 데 손 벌리지 마.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다닌다니까. 친구 창식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공부는 좀 못했지만 워낙 의리가 있는 친구였죠. 창식이는 바로 입금을 해주었고 그 덕에 아내에게 일단 생활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도 이렇게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더 열심히 일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 구인 광고에서 우연히 제가 할 만한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모텔이었는데 청소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텔은 객실도 100여 개가 넘었고 나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법 큰 곳이었어요. 어차피 객실은 아주머니 한 분 맡아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리하시고
복도 청소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손님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내 또래로 보였어요. 제 나이에 이렇게 큰 모텔 경영하는 사장을 보니 새삼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더군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 만큼 이번에는 꼭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참,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2층 맨 끝방인 201호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창고처럼 쓰이나 생각을 해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모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생각보다 많았고 몸을 크게 쓰는 것도 없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이곳에 오시는 고객들은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고객에 대한 비밀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도시 외곽에 있는 모텔들이 그렇듯이 이곳은 가족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활용이 되는 것 같더군요. 예전에 아내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저런 모텔에서 하루 자고 갈까? 돈 아깝게 집 놔두고 왜 이런 모텔에서 자?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가끔 이런 모텔에서 자면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 든대. 그 돈 있으면 해지 고기를 사 먹이겠다. 그렇게 웃고 지나가던 곳이었는데 설마 제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지금 그런 기분 따위를 챙길 때가 아니지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전 그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청소를 해주는 아줌마와 막내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것이 없는 기술자였어요. 수도, 전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TV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우리 동네 홍방장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망치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척척 해결해내는 걸 보니 대단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아줌마는 60이 훌쩍 넘어 보이셨지만 무거운 침대 매트리스를 혼자 번쩍 들고 커버를 씌울 정도로 힘이 좋아 보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객실 청소를 혼자 다 하셨는데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힘 안 드세요? 힘 안 드는 일이 어딨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김 씨는 뭐 하던 분이유?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어설프죠? 뭐 처음에야 다 그렇지. 그래도 일하는 게 영 꼼꼼하시네.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뭐 이런 거 하셨나? 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역시 맞구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책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만들다니 대단하셔. 예,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고상한 일하다 남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일하니 영 속쓰리겠지만 왕년에 나는 뭐였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입에 거미줄 치는 사람보다는 100번 훌륭하지. 예. 우리 남편 이야기하는 거야. 갯불 가진 것도 없으면서 평생 놀고 먹는 것밖에는 몰라요. 돈 벌 생각은 하질 않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예. 딸 하나 있습니다. 고2예요. 한참 돈 들어갈 때네. 예. 안 사람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그냥 아직 말 못했습니다. 안 사람이 남편 하나는 제대로 뒀네. 이게 가장이지, 가장이야. 거침없이 내뱉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도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참 사람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다고 배운 건 많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배움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마 아주머니 남편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솔직히 책임감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워본 적 없는 저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게 제 직업이 되다 보니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무심코 버리던 커피캔 하나에도 반성이 되더군요. 쓰레기통 비우다가 주르르 흘려버린 커피에 옷이 다 젖었거든요. 그뿐인가요? 가끔 딸 같은 나이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시려나? 저놈 저거 사기꾼 같은데. 우리 딸 혜지 생각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 꾹 참아야 했지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사장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그걸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은 할 만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도 청년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두 눈 꽉 감고 혜지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일까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긴. 남편한테 전화하는데 시간 따져야 돼? 아니, 그건 아니고.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하니까. 점심은 먹었어? 그럼 먹었지. 뭐 먹었어? 그냥 뭐 설렁탕 먹었는데. 왜? 제대로 먹으라고. 대충 때우지 말고. 그래. 당신은 뭐해? 난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장의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저는 혹시 아내가 들었을까봐 얼른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201호 앞에 서 있었고 사장이 눈을 부릅뜨고 아줌마를 몰아세우고 있더군요. 내가 이 방문 열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아주머니 귀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소리가 나긴 무슨 소리가 난다고? 죄송해요, 제가. 당장 그만둬요. 예? 아니,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저 무슨...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죠? 절대 그 방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지금 아주머니께서 그 약속을 위반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빈 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가만둬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소리 나길래 뭔 일이 있나 해서 가본 건데. 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딱 질색입니다. 새 사람 구할 때까지만 계시고 나가주세요. 허이구 참, 살다가 별일이 다 있네. 코딱지만한 모텔 가지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요 뭐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래요? 뭐예요? 이 아줌마가 진짜? 첩이라도 숨겨놨나? 아줌마, 당장 나가요. 그렇지 않아도 당장 나갈 생각이에요. 원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아줌마는 그날로 모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하던 청소는 급한 대로 저와 막내 직원과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아줌마 한 분이 그만둔 것이 내심 아쉬웠지만 다시 한번 201호에는 절대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방이 창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말대로 그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장님께 이야기할까 했는데 아줌마를 보니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자겠지 뭐겠냐. 그 정도 돈 있고 모텔 가진 사장인데 여자 없겠어? 결혼했다는데. 아이고, 이래서 문제야. 책만 본 놈들은. 당연히 했겠지. 했으니까 숨겨놓겠지. 그렇겠구나. 어쩐지 평소에는 사람 괜찮던데 201호에 대해선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너도 조심해. 괜히 얼쩡거리다 쫓겨날라. 그럼 걱정 마. 우리 혜지 대학 갈 때까지는 거기서 버텨야 해. 재수 씨는 아직 눈치 못 챘고. 뭐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거기서 끝나면 샤워하고 양복 갈아입고 오니까 눈치 못 챌 거야. 그래도 조심해라. 여자들 촉은 진짜 무서워. 그래야지. 장식이 말대로 저는 예전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갔고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왔죠.
출판사에 비해 오히려 야근은 없었습니다. 요즘 인쇄 감리도 밑에 사람들이 하고 나이가 있다고 대우해주는 건지 야근도 못하게 하더라고. 묻지도 않은 걸 괜히 혼자 찔려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 제가 참 우스웠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거기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야, 아침부터 웬 갈비탕이야? 전복도 들었네? 응, 전복이 보양식에는 최고잖아. 해지도 그렇고 아침 잘 챙겨 먹어야지. 전에는 미숫가루 한 전 타주더니 해지 덕에 내가 호강하네. 늙어서 내가 고생 안 하려고 그런다. 몸이라도 성해야지. 걱정 마. 내가 당신 보내놓고 갈 테니까. 웃겨 진짜. 대놓고 먼저 보낸단다. 왜? 나 보내놓고 새장가 가게? 다행히 아내는 눈치를 못 챘지만 계속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인광고 내놨는데 아줌마가 쉽게 구해지지 않네요. 당분간 청소업체에서 와서 빨래랑 청소할 겁니다. 그래도 커버 씌우고 정리하는 일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장님. 참, 그리고 이따가 마트에 가셔서 복숭아 좀 사다 주세요. 예? 복숭아요? 제가 오늘 세무서 다녀와야 하는데 늦으면 마트가 문을 닫거든요. 사장이 갑자기 복숭아를 사오라고 해서 저는 좀 당황했는데 갑자기 그때 아줌마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갑자기 복숭아를 사오라는 거야. 복숭아 철도 아닌데. 그래서 어렵게 구해오긴 했는데 내가 얼핏 보니 201호에 가지고 들어가더라고. 보통 복숭아는 임신하면 먹는데. 그렇다면 정말 201호에 누군가 임신을 한 여자가 있다는 건지 전 마트에 복숭아를 사러 갔습니다. 아, K모텔에서 오셨구나. 사장님이 찾으시는 거 여기 있어요. 백두. 크고 탐스러워 보이는 복숭아를 내미는 슈퍼마켓 주인. 누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매번 찾으시는 거 보면. 예. 복숭아를 사서 돌아온 저는 점점 201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창식이 말대로 이 사장의 애인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퇴근하고 나면 밖으로 나오는 건지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끔씩 복숭아를 사가지고 사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장의 표정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 걱정 없이 편할 것 같았는데 사장은 무표정하고 말수도 적고 순간순간 우울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돈만 있다고 모두 행복한 건 아닌가 봅니다. 사장님 가족들은 안 계세요? 다들 미국에 있을걸요.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미국 보냈는데 사모님 애들 곁에 같이 계신다고 가셨대요. 참 부모 잘 만나서 자기들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쓰고 싶은 돈 팡팡 쓰고 부럽네요. 저는 대학 가려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학 포기했는데 말이에요. 이래서 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나 봐요. 갑자기 막내 직원의 말에 아찔하더군요. 나중에 우리 혜지가 아빠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고요.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자식한테 잘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데 솔직히 우리 사장님이 돈 많으실 줄은 몰라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데. 외롭다니요. 우리 사장님 하나도 안 외로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나 본데 201호에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니, 왜? 여자가 있어요. 바로 201호에. 에? 그게 무슨... 우리도 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객실 손님까지 항의 들어온 적 있다니까요. 밤에 귀신 소리 난다고. 그럼 진짜 직원들 소문대로 사장의 애인이 201호에 숨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 애인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 후로도 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첫 월급날이었고 저는 값진 노동의 대가를 받았어요. 출판사와는 또 다른 기분이랄까요? 수고하셨어요. 지난번 아주머니 그만두시고 청소도 도와주셔서 돈 좀 더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첫 월급을 타고 나니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붕 떠서일까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다가 넥타이를 안 하고 나온 겁니다.
저는 차를 돌려 다시 모텔로 향했고 탈의실에 있던 넥타이를 가지고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혹시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막 차가 출발을 하려던 순간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이 지는 터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모습과 흡사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이 시간에 모텔에 들어올 일이 없기에 전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전 아내가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갑자기 아까 모텔에서 본 그 실루엣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오더군요. 어디야? 친구 잠시 만나고 있었는데 이야기 듣느라고 핸드폰 온 줄도 몰랐네. 근데 친구 누구? 어? 정미 있잖아. 중학교 동창. 시어머니랑 힘들다고 울고불고 걔 달래느라고. 아, 그랬구나. 나 오늘 월급날이잖아. 당신 좋아하는 피자 사왔어. 혜지는? 혜지는 학원에서 늦을걸. 나 곧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어, 조심해서 와. 아내는 누구라도 힘들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오지랖이 넓어 주변 사람들에게 오지라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 아마도 가정사가 있는 친구가 또 하소연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잠시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의심했던 제 찌질함이 얼마나 싫던지요. 1시간쯤 지나자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와, 맛있다. 너무 식었지? 아니, 더 맛있는데? 더 먹지 왜? 난 배불러. 이따 혜지 오면 주려고. 또 사주면 되지. 오늘은 당신 먹으라고 사온 거야. 겨우 피자 2쪽 먹고 덮는 아내를 보면서 짠했습니다. 이깟 피자도 실컷 못 먹는 아내, 미안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해라고 생각하고 잊었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맞다. 당신 저기 마트 가면 복숭아 나와 있을 거야. 복숭아?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한 5개만 사다 줘.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던 복숭아를 갑자기 찾는 아내가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저는 마트에서 복숭아를 사가지고 갔죠. 당신 복숭아 잘 안 먹잖아. 예전에 복숭아 벌레 보고 기겁해서. 아, 내가 먹을 거 아니고. 그럼 나? 난 알러지 있는데. 아니, 내가 아는 분이 복숭아를 무지 좋아하는데 병에다 손질해서 재워두면 드시기 편할 것 같아서. 누구? 요양병원에 계신 분. 당신 아직도 요양병원 봉사 나가? 아니, 오늘만. 아는 보호사 언니가 부탁을 해서. 아내는 치매 시아버지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딴 열혈 며느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간호를 했던 참 고마운 사람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해지 공부 뒷바라지로 몇 년 쉬었는데 다시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조심해. 노인들이라도 눕히고 일으킬 때 힘들잖아. 당신도 나이 생각해야지. 그래, 걱정 마요. 할머니가 어찌나 복숭아를 좋아하시는지. 밥은 입에도 안 대시면서 복숭아라면 하나를 다 드시더라고. 그렇게 아내는 복숭아를 정성스럽게 잘라 예쁜 병에 담더군요. 전에도 아버지가 약식을 좋아하신다고 매번 직접 만들었던 아내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새삼스럽게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여보, 누워 계신 어르신들도 자식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줄 알아? 오랫동안 안 오는 자식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밥도 잘 안 드시고 기운도 더 없고. 다들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서 열심히 살던 분들인데 우리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난 짠해.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 덕에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는데. 당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들면 그만둬도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지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할 거야. 참 착한 아내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참,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방으로 좀 오라고 하시던데요. 그날 제가 그 사장님 방에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장님 방은 모텔방 2개 크기였고 한쪽에서는 사물을 보고 한쪽에는 침실이 있었어요. 저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예, 앉으세요. 저는 속으로 또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는 것 보니 꼼꼼하시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더군요. 말도 없으시고.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 써봤지만 항상 문제는 남 일에 신경 쓰고 간섭해서 생기는 일이라. 지난번 아주머님도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지만 제가 아주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르시더군요. 말씀도 없으시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그래서 말인데요. 앞으로 여자분 한 분이 올 겁니다. 봐도 못 본 척 지나가 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예, 어떤 룸을 열어놓을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1호로 방문할 겁니다. 예? 201호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약속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사장님. 인사를 하고 사장님 방에 밖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며칠 전 아내가 복숭아를 설탕에 절여 놓았던 바로 그 유리병이었으니까요. 그게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전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 아내가 묶어놓은 핑크 리본까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잠시 보았던 실루엣이 정말 아내였던 것일까요? 방을 나와서 전 혼란스러움에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어요. 뭐래요, 사장님이? 저는 막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왜요? 혹시 그만두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오신다고 201호에. 그럼 그 여잔가? 어제 왔던? 어제 누가 왔었어? 예, 어제 아저씨 퇴근하고 제가 핸드폰을 두고 가는 바람에 다시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사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 얼마나 놀라던지. 그 사장 좋아하는 복숭아까지 가지고. 나이도 꽤 있어 보이던데 참 한심해요. 복숭아? 예, 그래서 월요일이면 시키는 복숭아 배달을 안 시켰나 봐요. 그 여자분 얼굴 봤어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마흔은 넘어 보이던데.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숭아를 들고 온 아내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고 저에게 분명 요양병원 노인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도 봉사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았는데 확실치 않은 제 예상은 집에 와서 확실해졌습니다. 여보, 나 다시 봉사 다니기로 했어. 봉사? 어디로? 응,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지난번 요양병원 원장님 소개로. 몸도 힘들고 혜지도 돌봐야 하는데 뭐하러 다시 시작을 해? 아니야, 오히려 혜지가 학원서 공부하니까 시간도 많고 저녁 전에는 오니까 혜지에게 지장도 없어. 설마 했는데 정말 아내가 맞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아내를 너무 몰랐던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누가 봐도 현모양처입니다.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았고 결혼해서는 누구보다 알뜰하고 야무진 여자였어요. 오랫동안 시어머님 병수발을 했고 시어머님 보낼 때도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제가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아이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온화하고 지혜로웠으며 저의 아침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챙겨주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아내이기에 저는 항상 아내에게 고마웠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게다가 저랑은 비교도 안 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장과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끔씩 큰 돈이 생겼다면서 돈을 내놓던 아내가 생각납니다. 주식 팔았어. 상한가 치길래. 종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아내는 목돈을 벌었다면서 혜지에게 돈을 보내더군요. 저만 가만히 있으면 혜지도
걱정하지 않고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내도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결혼 전 친했던 부잣집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저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저에게 하는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힘들지, 여보? 내가 목욕물 받아놓을게. 당신 봉사 계속하고 있는 거지? 응, 왜? 아니, 어떤 사람이 당신을 봤다고 해서. 날 봤대? 어디서? 그게 뭐 어디라더라? 양평? 아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양평에 간 적 있어? 아니, 양평은 갑자기 무슨, 누가 그래? 진짜 안 갔어? 그때 봉사 간다고 하던 그날. 갑자기 아내는 정색을 했습니다. 안 갔다니까. 아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뻣뻣하게 군 거야? 내가 뭘? 참 다른 나라고 다르다 생각했지. 내가 봉사 안 가고 양평 가서 딴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한 거냐고. 아니, 그리고 복숭아. 그때 갑자기 아내는 어딘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시키고는 언니, 누가 우리 봉사하는 날 나를 양평에서 봤다고 했대. 뭐? 누가? 나랑 봉사했는데 누가 널 봐?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하여튼 누가 남의 집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또 시작이구만. 제부, 정주 저랑 같이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똥기저귀 빨고 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민망했습니다. 아, 예.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지. 정주가 어떤 애인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의심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그렇게 아내 선배와의 전화는 끝이 났습니다. 뭘 또 선배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래. 난 그냥 누가 봤다길래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당신을 몰라? 눈동자 흔들리면서 눈도 못 마주치고 내가 바람이라도 필까봐? 그래, 당신 바람 필까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애초에 그랬으면 당신같이 촌스럽고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지.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했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했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잠을 못 이루는 듯 뒤척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저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객실 청소 상태를 점검했고 복도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장님 차 한 대가 도착을 했어요. 사장님의 전용 주차장은 객실과 바로 연결되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는가 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꺼져 있더군요. 오늘 아침 봉사를 가는 날이라고 저보다 더 일찍 나갔습니다. 봉사 중인 거겠죠. 저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사무실에서 객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호 앞에 가까이 가자 문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내가 들어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제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사장님 아지트죠. 201호. 여자들 열어 눌렸던 저도 몇 번 봤다니까요. 울면서 나오는데 사장님이 뒤따라가서 봉투 쥐어주며 달래는 거 다들 딱 봐도 유부녀던데 이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막내 직원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제 일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2층에서 내려와 분리수거장으로 일부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죠.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전에도 사장한테 맞아 울던 여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릴 게 없었죠. 당장 201호로 뛰어갔고 마침내 201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안 열리더군요.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비명에 찬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힘을 쥐어짜 문고리를 부수고 문을 발칵 열었죠. 여보, 당신 괜찮아? 아내는 머리를 쥐어잡히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잡고 있던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에 있어? 할머니 이거 놓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강하게 떼어냈고 아내는 오히려 할머니가 넘어질까봐 손으로 보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할머니는 누구고 왜 201호에 당신이 있느냐고. 미안해, 여보. 그게... 그때 뛰어온 사장.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저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사장의 엄마였습니다. 회장은 보기와 달리 엄청난 효자였고, 효자 아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집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견디지 못한 아내가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결국 사장 혼자 어머니 곁에 있었던 거죠. 워낙 괴팍하고 종잡을 수 없는 어머니를 201호에 모셔놓고 지내다가 우연히 데이케어 센터에서 제 아내를 만났다고 하네요. 사장은 아내가 워낙 노인들을 잘 돌본다는 소리에 일주일에 2번씩 간병인으로 고용했던 겁니다. 그동안도 가끔씩 간병인을 고용해서 201호에서 함께 지내게 했지만 사장 어머니의 괴팍함 때문에 매를 맞거나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막내 직원이 보았던 것도 어머니의 행패에 눈물을 보이고 그만둔 간병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사실 제가 회사에서 실직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회사 근처에 갔다가 당신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냥 돌아오려 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직원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 오랜만에 뵈어요. 편집장님 잘 지내시죠? 그렇게 아내는 제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점심을 걱정하며 전화를 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내가 허리를 다친 것도 제 통장에 찍힌 물류센터 급여를 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시작하다 우연히 모텔 사장의 어머니를 보게 되고 잘 대처하는 아내를 보고 사장이 2배의 돈을 줄 테니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분이 부부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면 모텔 영업에 지장을 줄까봐 쉬쉬한 것인데 이렇게 2분을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일을 하러 왔다가 창밖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당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필 왜 여기로 온 건지. 당신이 날 보면 또 얼마나 당황할까 하는 마음에 말하지 못했던 거야. 미안해, 여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야말로 진작에 당신에게 말도 못하고 괜히 오해나 하고 정말 찌질하다 내가.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님 계속 모셔주실 수 있는지요?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아내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잘하는 거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작으면 어때? 난 당신이 책 만들고 사람들이 그 책을 구입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조금씩 부어둔 게 있어. 당신 받은 퇴직금하고 합하면 작은 출판사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제법 많은 돈을 모아두었더군요. 그 통장을 저에게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해지 대학 등록금 제하고 나머지는 출판사 차리는 데 쓰면 돼요. 남들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말릴 텐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잘할 거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할머니에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요양보호를 하고는 해지의 과외비를 벌더군요. 참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복이 많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1년, 혜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성적 우수자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종이책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 참, 그 사장님이 이번에 출간한 책을 100권이나 사주셨습니다. 남의 뒷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 함부로 꺼내서도 함부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이 사는 세상, 오늘도 감사하게 일합니다. 엄마, 아빠, 나 등록금 내려고 준비했던 돈으로 하와이 여행 티켓 사놨어. 딸 덕에 하와이 갑니다, 여러분. 201호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